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미국과 일본, 중국은 각기 다른 경제적, 정치적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며 문득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사법적 결단부터 미국의 실용주의적 외교, 그리고 일본의 내각 출범까지 과거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번영의 순간들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정치적 정의와 경제적 풍요가 교차하는 아주 묘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개국의 소식을 통해 지금 우리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 거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 199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결 이후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엄중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집권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가 어떻게 법치주의에 의해 단죄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사건이죠. 외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위 사실이 드러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안을 제거했고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강력한 시장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명확합니다. 공정과 정상화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담합과 같은 반시장 행위를 저지르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선언은 19세기 미국의 반독점법 강화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으론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경제 지표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19만 전자에 등극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확실성의 해소와 미래 산업에 대한 베팅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2035년 초전도체 기술 자립 전략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시장에 반영된 거죠. 1920년대 미국의 광란의 20년대 초입처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갈등을 덮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K자형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평화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다운 접근법입니다. 정치를 비즈니스와 딜로 보는 거죠. 가자 재건에 5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실제 필요 예산인 700억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머지 650억 달러를 동맹국들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계산인데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이 보여준 압도적 원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19세기 곤봉 외교처럼 압박을 통해 상대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동맹국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외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불씨가 보입니다. 플로리다주가 팜비치 공항 이름을 트럼프 공항으로 바꾸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죠.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것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잘 나타난 사건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상표권 수익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들이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다 원로원과 충돌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여기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형적인 강한 미국 프레임입니다. 경제 지표 면에서는 선행경제지수가 하락하며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들이 주춤하고 대신 에너지 부문이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이 화려한 AI의 미래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과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가치주 로테이션이 시작된 거죠. 19세기 철도 거품이 빠지고 석유와 철강으로
자본이 이동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물론 뉴햄프셔대 연구팀이 AI로 차세대 자성 재료를 찾아내는 등 기술적 진보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다자주의의 기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WTO 개혁안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틈을 타 중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중재자 역할을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아프리카 신세계국에 대한 전면 무관세 조치입니다. 이는 15세기 명나라 정화의 대원정처럼 경제적 혜택을 통해 중국 중심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통해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내부 경제 상황은 마냥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은 4.5%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부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덫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닮은 구석이 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카드는 결국 기술입니다. 국영기업들이 연구개발에 1조 위안 넘게 쏟아붓고 춘절 갈라쇼의 로봇들이 등장해 공연을 펼치는 등 AI와 로봇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쓰지 않는 돈을 기술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메우겠다는 승부수입니다. 일본과의 긴장 관계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침략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경고를 보냈네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대만 문제와 연결짓는 것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예민합니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100년 전의 갈등이 21세기형 안보 경쟁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중국은 인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물질 문화유산 갈라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전형적인 강원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출범했는데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73%라는 경이로운 지지율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1차 내각의 강요들을 그대로 재임명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6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소득 배증 계획 시대의 안정감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가 57,000선을 넘으며 올해 세 번째 고점을 찍은 건 다카이치 행정부의 경제 우선 기조에 대한 시장의 환호라고 볼 수 있죠. 경제 지표상으로는 내수 주도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데 기술력 과시도 눈에 띕니다. 멀리 떨어진 공장의 검사를 AI로 수행했다고요? 300km 밖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제품을 검수한다는 건 단순한 원격 제어를 넘어선 겁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제조 기술에 NTT의 IOWN 같은 차세대 통신망을 결합한 거죠. 20세기 일본 경제를 지탱했던 모노즈쿠리가 이제 디지털과 결합해 스마트 제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주먹밥 가격이 200엔을 넘고 열차 운임도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거시 지표는 화려하지만 미시적 삶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성장의 역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열도에는 벌써 꽃가루 비산이 시작됐다는 예보가 나왔는데 이런 사소한 환경적 요인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릴라이언스 같은 거물들이 수십억 달러를 던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를 인도의 새로운 독립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과거 영국이 인도를 원료 공급지로 삼았다면 이제 인도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AI를 생산하는 세계의 두뇌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1990년대 IT 아웃소싱 붐을 일으켰던 저력을 이제 AI라는 더 큰 파도로 연결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도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투자자 자산이 6조 8천억 루피나 증발했다고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자신이 관세 위협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는 우리끼리 대화로 푼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이런 미묘한 외교적 마찰이 시장의 불안을 키운 겁니다. 마치 19세기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실익을 챙기려던 인도 번안국들의
복잡한 외교전이 현대의 증시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6년 예산안이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네요. 재무부의 부채이자만 내년에 740억 유로에 달할 전망입니다. 회계감사원은 이대로 가면 2029년엔 이자만 1000억 유로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프랑스 혁명 직전의 재정 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마크롱 정부가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까지 날아가 AI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보호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 위험 전화 신설과 재무부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등이 눈에 띕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재무부 공무원의 정보를 도용한 해킹 사건은 120만 개의 은행 계좌 정보가 노출된 심각한 사안이죠. 프랑스는 지금 혁신을 외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칸 시청이 주최하는 미래 도시 상상 글쓰기 공모전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인본주의적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프랑스 특유의 문화적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단신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은 딥페이크나 불법 이미지 유포에 대해 기술 기업에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합니다. 어기면 서비스 차단까지 검토한다는데 이는 디지털 윤리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영국 사상 최초의 여성 내각 비서관이 탄생하며 유리천장을 깼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러시아 소식도 있네요.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요? 네, 미국과의 회담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 내부의 변화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을 줄이고 러시아의 영적 및 도덕적 문화라는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애국심과 전통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건데 이는 외부와의 소통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성과 국가로의 회귀를 상징합니다. 19세기 말 민족주의 강화 흐름과 매우 흡사한 양상입니다. 오늘 한국의 역사적인 판결부터 세계 경제의 기술 전쟁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박 작가님의 오늘 한 줄 평은 무엇인가요? 정의가 바로 설 때 시장은 미래를 꿈꾸고 기술이 인간을 향할 때 사회는 비로소 완성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적 격변과 기술의 진보가 엇갈리는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